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대출을 더 증가할 수 없다는 거를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정치적 큰 이벤트지 않습니까? 내선이.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걸 이번에 토제 재지정에서 제가 느꼈어요. 잘못 건드렸다 이거 벌집된다. 그러면 의외로 이거 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돼요? 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가계대출은 항상 심각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물론 이거를 대출 규제로 좀 잡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더 레버리지 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도 잠깐 좀 금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유동성 영향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좀 미국도 예를 들어서 연준이 또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더 앞당길 수 있다고 하고 그 우리나라도 한은도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 또 유동성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한국의 대출이 네. 임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증가하면 사실은 위험이 되게 커지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단순한 뭐 절대 수치를 보여드리는 건 좀 꺼려하지만 이걸 잠깐 보시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대출 전체 금액이거든요. 한 800조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은 어떤 그 절대 기준보다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그러더라도 이 그동안의 증가한 속도를 보면 추가적으로 대출할 여력이 과연 얼마나 될 건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전 그런 현상이 단순하게 뭐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몇 프로다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그런 임계점을 느껴요. 그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요? 네. 그러니까 임계점을 느끼는 이유. 그건 뭐냐면 소비가 줄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그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고 있어요. 그러게.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느끼실 거고. 그렇죠. 내수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런 대출을 더 증가할 수 없다는 거를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도. 대표적인 지표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매 건수. 보시면 최근 2년간 주거용 경매 건수가 거의 90% 증가했고요. 상업용은 145% 증가했어요. 이거는 빚이 너무 많이 대출돼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즉 금리가 떨어져도 추가적으로 누가 유동성을 확대시켜서 자산을 증가시키고 이러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물론 이제 늘기는 늘겠습니다만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몇 % 이상이 늘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는 거고 증가율 관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은행들 뭐 대출해주지 말라는 뭐 이런 거 오겨매는 것도 있고. 맞죠.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것도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나 있었던 일일 뿐 그렇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좀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대출할 여력도 되고 뭐 신용도 좋아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출도 이미 받아놔 있고 아니면 안 받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 내 삶이. 그런다고 해서 단순하게 금리만 내려간다고 해서 그걸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 이렇게 전망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일종의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얘기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유동성 함정.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도 뭔가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그렇죠. 돈이 돌지 않는. 그러니까 돈 쓰라고 돈을 빌려주는데 안 빌려가요. 혹은 빌려가서 운전자금으로 쓰고 있고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고. 맞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금리 인하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또 뭐 여쭤봤던 질문 중에 또 포함이 됐던 내용이기는 한데 금리 내리니까 어느 지역에서 또 신고가잖아. 막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또 착시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까처럼 토호제 해제되면 막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지속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호제가 해제돼서 막 수요가 몰렸는데 저는 어떤 예측을 했냐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냥 토호제 해제된 상태에 봐도 수요는 다시 줄 거고 거래량이 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 풀어놨었어도요? 네. 계속 사줄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살 수는 있는데. 아, 그 사는 수요가 계속 들어올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다시 지정했으니까 이제는 수요가 주는 속도를 더 높이겠죠. 그래서 참 일시적으로 시장에 왜곡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정상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표현보다도 뭐냐면 주관적일 수 있죠. 이제 시장의 판단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로 간 거죠. 시장의 결정 구조는 아까처럼 뭡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그죠? 수요가 줄면 공급이 늘어나고 이게 시장의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것 자체가 이게 시장 원리가 작동되지 않게끔 개입이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풀어야 한다. 그래서 풀었을 때 오른 가격 오히려 정상 가격이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시장을 스톡이나 그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뭐가 중요하냐면 변화와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호제 해제와 지정 중에서 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흐름을 방해했다고요. 아. 이해하셨죠? 예. 시장은 여러분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예를 들어서 유기체를 죽여놓고 시장을 예를 들어서 현미경을 보는 게 시장이 아니라고요. 움직이는 걸 봐야죠. 시장에 맡겨놓는 거 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토호제가 지정이 됐든 해제가 됐든 예를 들어서 토호제가 해제되면서 그 움직임을 방해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주신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렇죠. 물 흐르듯이 그 사이클이 흘러가는 건데 중간에 뭐가 갑자기 물막이 공사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방해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를 올리든지 종부세를 올리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나 개입이 왔을 때 시장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시장이랑 마켓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을 자유롭게 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개입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개입 안 하는 것도 개입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그냥 맡겨놓는다는 건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흐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수요가 줄면 가격은 하락하고 다시. 그럼 가격이 하락하고 싶으면 팔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고 그럼 가격이 더 하락하면 다시 시장에 수요가 들어오고 그러면 다시 가격은 오르고. 근데 지방은 지금 아무 정책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흐름을 방해하는. 그죠? 그러니까 정책은 나오는데 그 흐름을 방해하는 정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지방이라도 DSR 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지방은 DSR 더 풀어줘도 그 이하로밖에 안 쓴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정책이 나와도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신호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인 지역이 있는 거다. 그렇죠. 이제 딱 흐름이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습니다. 미래 전망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전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시장의 변화 요인 그리고 이 분석은 제대로 하자. 그 다음에 전망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기본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황이나 그 전망에 맞춰서 시장을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조금 뭐랄까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많고 억지스러운 지 많고 사람의 감정에 기대고 되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강남은 누구나 살고 싶어. 그래서 수요가 항상 많아. 네. 아니요. 그건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 어느 시장의 잠재 수요를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로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재 수요가 아니고요. 사고 싶은 수요를. 그래서 사과 가격이 결정되는데 사과 먹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격이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정책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 토지거래 허가구의 해제 같은 헛발질 이런 걸 좀 여쭤봤었는데
대선 전후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유력 후보들의 정책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보면 부동산 시장 뭔가 크게 건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책의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네네.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데 그 흐름을. 그래서 이런 정치적 큰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선을. 네. 대선을. 그런데 여야를 같이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걸 이번에 토제 재지정에서 제가 느꼈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벌집된다. 그러면 의외로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시장의 이 흐름대로 그냥 놔둘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예측하기 편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대책이 상책이 되는 거야? 이제 누구 입장에서 상책이냐는 건데 어쨌든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거를 볼 때는 이런 어떤 대선이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다. 조심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뭐 유력 후보라고 하니까 이재명 네네네. 대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인데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은 이제 알아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뭘 더 규제하려고 하면 또 왜곡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막 저기 튀어오르는 수요가 또 막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책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자 임대차 보호법을 없애자고 그래요. 네네네네. 그게 시장의 어떤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한대요. 아닙니다. 그건. 있는 거를 건드리잖아요. 그럼 시장을 크게 왜곡시켜요. 이해하셨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됐든 뭐 5%그 임대료 올리는 상한이 됐든 일단은 그냥 놔두는 게 지금 시장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습니다. 순응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예측한 대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예. 예측한 대로 이제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그런 단계가 특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뭐 기간을 어떻게 하네 아니면 이제 한 10%까지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게 또 변경이 되면 또 시장이 맞아요.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일종의 다시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수요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로. 계속 그런 방향성이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 요인이 거기서 오니까.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갑자기 바뀌면 이제 쉽게 말해서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럼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거예요. 약간 이것도 왜곡된 학습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농담반 진담반 뭐 민주당 정부에서 아니면 약간 진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뭐 대선 끝나면 막 부동산 시장 움직인다. 그러니까 약간 막연한 기대 아닌 기대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그 막연히 기대가 아니고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이 특히 하시죠. 누가 많이 하냐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근데 그동안을 보면 또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봄이 오면 벚꽃이 피잖아요. 네네. 그러면 벚꽃 보러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 사람이 많이 가서 벚꽃 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약간 그런 식이에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진지하게 말씀 듣는 것보다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시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돌발 변수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시대의 그런 어떤 흐름대로만 간다면 지금 시장의 흐름대로만 간다면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좋은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것도 이제 많이 빠진 집값에서. 근데 앞에 말씀하신 게 강남도 또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너무 안 팔았다. 쉽게 말해서. 매물들이 있다. 네, 너무 안 팔았다. 안 팔아서 오른 거다. 반포의 원베일리가 가격 오른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막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살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적이고. 뿐만 아니라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높게 내놓으면 그게 한 채가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원베일리의 투자 보유 비율이 50%가 넘어요. 신기하네. 막 70억 하고 막 이런 집들. 투자로 갖고 있어요. 신기하네. 왜 투자로 갖고 있을까요? 돈이 없었어요. 실거주할 돈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전세가 얼마나 합니까? 50% 정도 되는 거죠. 70억짜리에? 네, 3, 40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70억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3, 40억은 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사놨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어쨌든 그 돈을 어디 딴 데 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조합원이었던 분들은 네. 그냥 전세 내줘도 되니까. 그게 저희가 막 이렇게 특히 양극화 그런 집값이 오를 때 마치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사서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게 아니다. 팔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원베일리에 50억짜리가 막 500가구가 나와서 판다 그래요. 누가 사줘요 그거? 그러겠죠. 네? 그런 시기가 사실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너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또 이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에 진짜 나오셔서. 중요한 시기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제가 맞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신 분석은 사실은 제가 잘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근데 와이스트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분석은 잘했다. 많이 또 공유해 주세요. 예, 많이 공유해 주시고 네. 4월 27일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거 세종시 그 투자 설명에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이 자료를 또 저희 뭐 커뮤니티 같은데 공유해 주세요. 아 진짜? 제가 이번엔 특별히 그 PPT 요거 네, 자료를 네. 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오, 우리 알겠습니다. 회원분들이나 네네네. 아니면 YG 부스터 네. 사시는 분한테 저희 그렇진 않고 그냥 저희 YSTV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거기다 올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 밑에 링크 확인하세요. 네. YSTV 홈페이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